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상곡동, 청천동, 부계동, 갈산동, 제가 제 청춘의 가장 빛나던 시절을 보냈던 동네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설지 않고 반가운데요. 12월 9일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며칠입니까? 13일이죠. 이제 겨우 나흘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한 넉 달 지난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가 한 10년 지난 세월처럼 길게 느껴지는 나날들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는 정말 누구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최악의 대통령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저력, 놀라운 힘을 갖다가 보여줬습니다. 국회에서 78% 국회의원,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했는데, 이것은 정당들끼리 뭘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촛불 민심으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힘, 그 압력 때문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거의 절반이 찬성에 가담할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사실은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혁명하면은 뭐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동학 혁명, 4.19 혁명 이런 것들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가담했던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은 그 100년 전에 러시아 상황에서 일어난 거고, 중국 혁명도 60년 전에 중국 상황에서 일어난 거고, 4.19 혁명도 50년 전에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서 일어난 거라면은, 오늘날 21세기 2016년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심리, 문화, 정치 상황 이런 게 만들어낸 게 바로 이번 촛불 혁명입니다. 이걸 그냥 집회나 시위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혁명이고, 유사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내보이는 혁명도 일찍 더불었다고 봅니다. 사실 첫 촛불 집회가 11월 29일 날 열렸습니다. 그날 제가 얼떨결에 참석했습니다. 주체도 불분명하고 얼마나 모일까도 감이 안 잡히는데, 그래도 많이 모이겠지, 한 5,000명은 그래도 모일 거야 하고 갔습니다. 왜냐면은 그 주 월요일 날 저녁에 JTBC에서 소위 태블릿 PC에 대통령 연설문이 담겨 있는데 최순실 씨 가져갔다, 뭐 이런 게 보도된 게 그 월요일이었거든요. 그 첫 토요일이었습니다. 5,000명 모일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2만 명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2만 명 있다 보니까 정치인도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도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몇 사람 올라가서 얘기도 했는데, 그 다음 일주일 후에 저는 한 5만 명 올 줄 알았어요. 5만 명도 많다 생각하고 5만 명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20만 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주일 후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첫 촛불 집회부터 세 번째 촛불 집회 100만 명 모일 때까지 2주 걸렸습니다. 저는 1987년 전국에서 100만 명이 시위할 때 바로 부평역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00만 명 모이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그해 1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2주 만에 100만 명이 모입니다. 다시 3주가 지나면서 이게 234만 명까지 모였습니다. 이렇게 일찍이 혼연일체가 돼서 한 목소리로 국민들의 뜻을 강력하게 표출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혁명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단순히 박근혜 한 명만 끌어내리는 걸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가장 우선적인 목표였고 가장 중요한 어떤 요구였지만, 박근혜 한 명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났던 한국 사회의 문제점, 이 불평등, 격차, 그리고 특권의식,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이번에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은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처리되는데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로서 헌법재판소가 남아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아마 헌법재판소는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국민적 압력 때문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절반이 탄핵에 찬성했던 바로 그것처럼 저는 아까 얘기했던 태블릿 PC가 발견되기 나흘 전에 11월 21일 날 국정감사 마지막 날 청와대 국정감사 하는 날 제가 대통령 K스포츠 미르재단 만드느라고 재벌들에게 강제로 돈을 거둔 게 사실이라면 탄핵 갑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대통령이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것 같다.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잘릴 뻔했습니다.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그게 불과 10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반이 탄핵에 찬성할 정도로 왜 그렇게 됐는가? 국민들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들도 듣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 찬성하듯이 헌재도 똑같은 압력을 느끼는 겁니다. 헌재가 재판을 빨리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재판 자체가 과거의 노무현 탄핵 때보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빠르면은 3월 초, 3월 10일, 대개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판결을 내리니까 3월 10일, 그리고 늦어도 4월 정도, 4월 말 이전에는 그 사이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날 것 같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물론 우리가 그냥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헌재를 갖다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박근혜 한 명이 탄핵되면 끝나느냐, 이 사태는 대한민국은 과연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든 힘을 쏟아서 박근혜 완전히 탄핵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촛불 집회도 나가고 각종 우리 대국민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계속 제가 거듭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촛불 광장에서 터져나왔던 국민들을 절절한 요구들을 갖다가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의원단 총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열리고 있는 탄핵 이후에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가 처리해야 될 여러가지 법안들, 예를 들면은 이번에 드러났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예우와 관련돼가지고 이 탄핵당한 그런 대통령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묻히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해도 국립묘지에 묻히게 됐어요. 이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라거나 최순실 일당들의 박근혜까지 포함한 그 일당들의 부정축제한 재산을 환수하는 법, 그리고 이번에 우병우처럼 증인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제 명령을 발동하는 것, 그리고 나와서 또 거짓말하고는 김기춘 같은 증인들에게 엄벌을 가하도록 하는 그런 각종 법안들을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겠죠. 사실 이번에 드러난 과제들은 맞습니다.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은 정경유착의 문제입니다. 정경유착을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결국에 재벌들이 돈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세금 내고 그 세금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쓰여지고 복지로 집행되면 되는 일을 갖다가 오히려 뇌물을 주고받듯이 이렇게 주조세로다가 걷어가지고 결국에 사적인 몇 사람들의 지갑을 채우는 방향으로 돈이 쓰여지는 것이고 그 대가로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이 잘못된 정경유착을 견제하는 것이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2014년도에 정유회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청와대 비선실세 문고리 3인방 사건이 터졌을 때 제대로 수사했으면 그때 최순실은 날아갔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다 덮어버렸어요. 그때 덮었던 장본인이 바로 김순환 검찰총장입니다. 그 사람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이렇게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갖다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언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의 문제. 언론 같은 경우에 지금 KBS, MBC, YTN, SBS 이 네 군데서
이번 촛불 집회 과정에서 다 비상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언론으로서 재구시를 왜 못해왔느냐? 우리 국민들에게 돌팔매 맞아 죽는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비상총회들이 노조 중심으로 해서 열렸어요. 그때 YTN 기자가 YTN 사원총회에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사람이. 태블릿 PC가 10월 25일 날 11월 25일 날 JTBC에서 방영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는데, 만약 그 태블릿 PC를 YTN 기자가 입수했다며 YTN을 방영할 수 있었겠냐? 자기는 YTN 기자로서 방영할 수 없었다고 본다. 언론도 아니라는 얘기죠. 언론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아주 자책을 하는 그런 발언까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개혁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건 뭐냐? 재벌들은 마치 강제로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돈을 뺏긴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재벌 총수 중에서 7명을 골라가지고 1위부터 7위까지 독대를 한 날이 7월 24일, 25일 이틀 동안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미르재단, 작년에 미르재단에게 돈 내라, 30억, 40억, 70억, 80억 돈을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재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31일 날 정경련에서 5대 요구를 해가지고 발표합니다. 성과연봉제, 양대 지침, 시운해고 이런 걸 갖다가 파견 노동 확대, 그걸 발표를 합니다. 8월 31일 작년에. 그리고 보름 후에 9월 12일 날 새누리당에서 이 정경련의 5대 요구를 당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론으로. 그리고 한 달 후인 10월 24, 25 양일간 바로 500억의 돈이,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500억의 돈이 이틀 동안 수금이 됩니다. 돈 수금된 다음날 10월 27일 날 미르재단 현판식을 합니다. 그리고 현판식을 하는 바로 그날 대통령이 국회에 와가지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5대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결국에 미르재단 돈 걷고 공짜가 아니라 5대 요구 들어준 겁니다. 성과연봉제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저는 이걸 그 당시에도 청구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제가 몰랐던 거는 돈 500억이 5만 원,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청구입법을 하긴 했는데 공짜로 한 게 아니라 대가를 받고 했대요. 이게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뇌물을 주고 대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걸 제일 잘한 데가 어디요? 삼성입니다. 삼성은 이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300억 정도를 썼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재단 두 재단에 204억을 썼고, 독일에 있는 정유라 말 사는 것, 말 사고 훈련시키고 코치 월급 모텔비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1억씩 해가지고 35억 플러스 48억에서 300억이나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제일 부자니까 돈 많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부자에서 돈 많이 낸 게 아니라 삼성이 제일 많이 투자한 겁니다.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던 2012년부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당하려면 누가 있느냐? 누구를 지금대로 삼아야 되냐? 제일 조사를 잘해가지고 최순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에게 약점이 뭐냐? 아킬레스건이 뭐냐? 말이다. 정유라 때문에.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2012년부터 투자를 한 겁니다. 역시 삼성이다. 역시 삼성이다. 300억 투자하고 뭘 얻었느냐? 국민연금. 자기들 그 2세 후계 구도를 갖다가 완성하는 지분,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을 합병시키는데, 제값을 주면은 한 5천억을 더 내야 될 일을 갖다가 국민연금을 녹여가지고, 국민연금 상부를 녹여가지고, 청와대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녹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3천억 정도를 갖다가 헐값에 이 통합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3천억 손해봤지만 삼성 이재용 형제들은 3천억 이익을 본 겁니다. 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냐? 300억 투자했죠. 300억 투자하고 3천억 받았다. 삼성이 돈을 뜯긴 게 아니라 삼성은 뇌물 때문에 국민들이 돈을 뜯긴 겁니다. 삼성한테. 이게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정의당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정경유착,
이 사건의 본질이고, 이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붙어 날려야 되지만 박근혜 막 날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정경련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이제까지 수십 년간 지속되어 한국 경제의 암덩어리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정에서 정의당은 원내 정당에서는 일관되게 가장 먼저 하야 즉각 퇴진을 외쳤고, 일관되게 촛불 집회에서 가장 앞장을 섰고, 지금도 흔들림 없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바로 사실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왜 철도노조가 7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파업했어요? 바로 성과의 문제. 그리고 이 성과의 문제 바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누가 누구에게 팔아넘겼느냐? 박근혜가 그 얄팍한 최순실 일당에 돌아갈 K스포츠 미르재단 그 700억 받고 팔아넘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파헤치고 바로잡는데 앞장서서 싸울 것을 우리 정의당은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당원인분, 정의당 당원을 가족으로 둔 분, 정의당에 후원금 10,000원이라도 내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정의당을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으로 연대해왔던 분들,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정의당이 이번에 제대로 싸웠고, 그리고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탄핵까지 가야 되고,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는 그날까지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다짐하면서, 특히 서울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매번 서울까지 그 추운 날 집회도 오시고, 또 인천에서도 따로 집회하시고 고생하신 우리 부평구 당원들을 비롯한 인천 당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